예, 공인노무사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저는 베리타스 법학원에서 공인노무사 강사를 했었고요. 지금 티치온에서 공인노무사 강사를 하고 있는 김대현 강사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번 시간에는 공인노무사 경영학개론 2021년 기출문제 풀이를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희가 첫 번째 파트를 진행을 해드리고요. 내일 두 번째 파트를 진행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첫 번째 시험 문제는 경영조직론에서 출제가 됐습니다. 1번 페이올의 일반적 관리 원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정답을 4번이라고 하시면 되겠죠. 조직의 분권화. 예, 페이올 교수님의 14대 그 일반관리론에 따른 일반관리 원칙으로는요, 또는 일반관리 원칙들로는 그 밑에 제가 써놨어요. 자, 밑에 써놨기 때문에 예, 지위의 통일성, 그죠? 예, 지위의 통일성은 저희가 권한의 집중 또는 집권화의 원칙 또는 죄송합니다. 그 밑에 지휘의 일원화 원칙이라고 있죠, 그죠? 예, 그거랑 연결시키시면 되겠고요. 직무에 분업하는 분업의 원칙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보상의 공정성은요, 공평, 공정 보상의 원칙이라고 밑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5번의 권한과 책임의 일치는, 그죠? 그 권한 책임 상응의 원칙이라고 밑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1번의 정답은 4번. 조직의 분권화는 그 일반적 관리 원칙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포함이 되지 않고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의 정답은 4번이고요. 자, 2번 다음의 특성에 해당되는 기업 집중 형태는, 자, 정답은 4번 콘체린이라고 저희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식 소유와 금융적 방법, 주식 소유와 금융적 방법 등에 의한 결합을 의미하고요. 외형상으로 독립성이 유지되지만 실질적으로는 종속관계에 놓여 있고요. 모회사와 자회사 형태로 존재하는 기업 집중의 형태를 저희가 콘체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2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의 캐롤, B.A. 캐롤 교수님의 피라미드 모형에서 제시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단계로 오른 것은, 그래서 밑에 저희가 보시는 것처럼 경제적 책임, 그 다음에 이제 법적 책임이죠. 그리고 윤리적 책임, 자선적 책임, 이런 형태로 저희가 사회적 책임을 분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의 정답은 밑에 나와 있는 그림처럼 1번, 1번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제가 밑에 이제 설명을 해드린 것처럼 이제 수익 창출, 경제적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으로서의 생존을 위해서 수익을 창출해야 된다. 당연한 얘기죠. 기업의 기본적인 책임입니다. 모든 다른 책임의 기반이 되고요. Be profitable, required. 기업의 당위적 책임이 되겠습니다. 예, 법적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법률을 준수하는 책임이죠. 옳고 그름에 대한 사회적 성문화. 여기서 성문화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뭔가 불문법이 아니고 성문화되어 있다는 것이죠. 법대로 생산, 유통, 판매한다. 이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obey the law, require 되고요. 기업이 당위적 책임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윤리적 경영이라고 하는 것은요. 윤리적 책임이죠. 윤리적 경영은 옳고 정당하고 공정한 행위를 해야 된다는 어떤 그 책임을 의미하겠죠. 옳고 공정하고 정당한 것을 이행하고요. 피해를 주지 않는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be ethical이라고 하죠. 이것은 expected, 그죠? 기업의 자발적 책임이고요. 자, 그 다음에 자선적 책임이라고 있습니다. 그죠? 예, 각각의 영어적 표현은 경제적 책임을 economic responsibilities, 법적 책임은 legal responsibilities, 윤리적 책임은 ethical responsibilities, 그 다음에 자선적 책임은 philanthropic, 그죠? philanthropic, 그죠? philanthropic responsibilities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CSR은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기업의 사회적 책임 되겠죠. 자, 좋은 기업 시민이 되어야 된다. 이제 자선적 책임이죠. 좋은 기업 시민이 되어서요, 공동체에 자원을 제공하면서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기여하는 어떤 기업의 책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be a good corporate citizen, 그죠? 기업이 자발적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자선적 책임은 약간은 이제 그 뭐라고 할까요? 뭐 기업의 어떤 그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라든지 뭐 그런 이제 환경에 대한 일종의 어떤 보호도 이 그 자선적 책임의 일부로 넣으실 수가 있겠죠. 그죠? 그건 그러니까 환경보호라고 하는 것은 이제 법적, 오늘날에는 그 ESG 자체가 경제적인 어떤 이익 창출에 쓰여도 되고 있기 때문에 모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만은, 그죠? 그 환경법도 준수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환경 윤리도 준수하셔야 되는데, 특히 이제 환경, 친환경 경영 이런 측면은 또 자선적 책임에 또 분류가 될 수도 있겠어요. 그 국가 경제 사회를 위해서 그 기업이 이제 깨끗한 환경 기술을 발전시켜서 기여하는 것이죠. 주로 이제 자선적 책임은 이제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고용 측면에서 취약계층을 보호한다든지,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는 이제 좋은 자원, 공동체 자원을 제공하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선적 책임도 말 그대로 자선활동을 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3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4번의 G 맥킨지 매트릭스에서 전략적 사업부를 분류하기 위한 두 기준은, 그죠? 자, 그래서 2021년 공인노무사 시험은요, 제가 기출문제를 풀어드리고, 경영학개론 시험 문제들 이제 모의시험들을 출제했고요. 기출문제들을 풀어드리고, 제가 수업했던 거에서 다 나왔어요. 그래서 100% 적중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제가 나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사업 포트폴리오를 짜는, 그, 사업 전략이나 기능 전략이 아니고 기업 전략. 그죠? 그러니까 비즈니스 스트래터지나 펑셔널 스트래터지가 아니고, 콜포레이트 스트래터지를 구성하실 때는, 그죠? 버스턴 컨설팅 그룹, 그죠? 포트폴리오 매트릭스를 쓰시거나, 또는 G 맥킨지 컨설팅 그룹의 매트릭스, G라는 회사와 맥킨지라는 컨설팅 그룹이 같이 발전시킨 매트릭스가 있죠. 이 두 가지를 다 알아두시라고 했는데 여기서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전략적 사업부를 분류하기 위한 또 기준은, 자, 그래서 4번의 정답은 저희가 1번이라고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산업의 매력도, 이 두 가지를 다 알아두세요. 시장 매력도라고 하기도 하고요. 산업 매력도라고 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시장 경쟁력. 결국 시장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기업 내부의 어떤 경쟁력을 의미하겠죠. 그죠? 상대적 경쟁력. 사업 단위 위치 경쟁력을 의미합니다. 4번의 정답은 1번이고요. 자, 이거는 제가 수업 시간에 자세하게 알려드렸고, 밑에 시장 매력도 또는 산업 매력도, 사업 단위 위치 경쟁력, 시장 경쟁력을 측정하는 주요 측정 지표들도 제가 밑에 넣어드렸으니까요. 이걸 잘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G 맥킨지 매트릭스는 해당 기업 내 속해 있는 그죠? 사업 단위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이제 표시해주는, 그죠? 그 산업이 갖고 있는 매력과 동시에 사업 단위 위치 내지는 경쟁력을 동시에 보여주는 그런 매트릭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특정 사업 부문을 강화시킬 것인지, 유지하실 것인지, 철수하실 것인지를 결정하실 때, 강화 의사결정, 저희가 이제 유지 의사결정, 철수 의사결정을 하실 때, 그죠? 이 G 맥킨지 매트릭스가 활용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자, 5번. 자, 경영조직론도 시험 문제네요. 자, 그래서 저희가 앞에는 여러 이제 뭐 경영전략론도 풀어보셨고, 경영조직론. 자, 5번 허츠버그 교수님의 이요인 이론에서 위생요인에 해당하는 것은, 자, 그래서 5번의 정답은 저희가 3번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임금이죠. 자, 메슬로우 교수님의 욕구 계층 이론하고 약간 허츠버그 교수님의 욕구 충족요인 이원론 또는 이요인 이론을 이제 비교를 해보시면요. 그런데 이제 교수님들에 따라서는 제가 밑에 이제 B금을 자아실현 욕구하고 존중 욕구가 동기 요인에 해당하고요. 사회적 욕구와 안전 욕구 및 생리적 욕구가 위생 요인에 해당된다고 제가 분류를 해드렸는데요.
일부 교수님들은 사회적 욕구가 이제 두 가지 걸쳐 있다. 동기 요인하고 위생 요인하고 걸쳐 있다. 그렇게 표시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이 그림을 가졌습니다. 약간 그래서 두 가지 견해들이 동시에 있습니다. 학계에서는요. 이 그림도 알아두시고 그렇게 이제 사회적 욕구가 걸쳐 있다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 그런 그림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어찌됐건 그 허즈버그 교수님의 욕구 충족 요인 이원론에 의하면은 그 충족이 됐을 때 동기부여가 되면서 그죠? 만족을 유도하는 그죠? 동기 요인이 있어요. 거기에는 성취감이나 인정, 조직 구성원분들로부터 인정, 자기 스스로의 인정도 있겠죠. 책임감, 승진, 직무 자체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위생 요인. 자, 충족이 됐을 때 불만족을 예방하지만 이게 충족이 됐다고 해서 적극적인 동기부여를 유발하지는 않는. 그러나 위생 요인 같은 경우에도 충족이 되지 않으면 이제 이 불만이 누적되면 그거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그죠? 업무 생산성이 좋지 않겠지, 조직 생산성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다 중요합니다. 위생 요인은 중요하지 않고 동기 요인만 중요하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두 가지가 다 중요한데 특히 동기부여를 유발하고 어떤 적극적인 행동 변화를 유발할 수 있는 것은 행동 변화를 유발할 수 있는 것은 동기 요인이다. 이렇게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이 위생 요인에 해당하는 것은 조직의 정책, 그리고 조직 구성원들에 대한 감독 방식과 내용, 그리고 대인 관계, 그리고 신분 보장, 보수가 여기서 임금입니다. 그죠? 급여, 그죠? 작업 조건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5번의 정답은 3번 임금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6번 인사노무관리론 시험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직무설계론에서 나왔고요. 6번 전통적 직무설계와 관련이 없는 것은 자, 6번의 정답은 5번 직무순환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직무설계의 발전 과정을 보시면요. 산업사회의 초기 단계, 1단계에서 이제 전통적 직무설계가 등장하고 이제 발전했죠. 자, 이것은 한마디로 표현해드리면은 전통적 직무설계는 분업입니다. 분업을 통한 전문화죠. 그래서 산업사회 초기에 그런 대량 생산이 이루어지고 생산성 향상이 추구되면서 조직 구성원들의 전문화된 기술이 필요했고요. 그래서 과학적 관리를 기반으로 job specialization, 분업이죠. 조직 구성원들이 업무를 분업을 통해서 맡으면서 전문성을 향상하고 이제 기술 수준을 발전시켜서 생산성과 생산량을 늘리는 대량 생산을 유도하는 그런 이제 분업이 되겠습니다. 자, 그 학자분들에 따라서는 1단계를 전통적 직무설계라고 하시고요. 2단계와 3단계를 묶어서 또 현대적 직무설계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시대 순으로 좀 더 분류를 해봤습니다. 2단계는 근대적 직무설계입니다. 자, 여기에 좀 분류될 수 있는 것이 job rotation, job enlargement가 되겠고요. 그리고 3단계 현대적 직무설계에 해당하는 것이 job enrichment, 직무 특성별, 직무 재설계 이런 내용들이 3단계에 해당한다고 좀 더 자세하게 볼 수 있는,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알아두십시오. 그러니까 2단계와 3단계를 묶어서 현대적 직무설계라고 보시기도 하고요. 2단계 근대적 직무설계, 3단계 현대적 직무설계로 분류를 하기도 합니다. 어찌됐건 6번의 직무순환은 job rotation이죠. 그러니까 조직 내 여러 직무들을 이제 경험하면서 그 특정 그 직무에 대한 어떤 지루함 또는 그 생산성 하락을 막고 저희가 이제 그 뭔가 새로운 직무를 통해서 뭔가 이제 그죠? 새로운 지식도 익히고 새로운 지식 내용들도 익히고 그 업무 생산성, 조직 생산성을 높이는 직무 순환이 이제 2단계 근대적 직무 설계 또는 현대적 직무 설계를 보셔도 되겠어요. job enlargement는 직무 확대입니다. 자, 그래서 직무 확대, job enlargement하고 job enrichment를 합해서 직무 확충이라고 하는데 특히 job enlargement는 직무 확대죠. 현재 맡고 있는 직무 대비 수평 방향으로 이제 직무를 넓히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현대적 직무 설계는 job enrichment, 직무 충실입니다. 직장 상관분들이 하시고 있는 그 재량권이 부여된 이제 책임감 있는 업무 중에 일부를 좀 더 그죠? 분업을 통해서 맡으면서 직무를 이제 그죠? 넓혀가는 그런 방식을 job enrichment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에는 분업하고 job rotation, job enlargement, job enrichment 또는 준자율적 작업 집단 이런 것들이 그죠? 이것도 이제 현대적 직무설계 분류가 되겠죠. 그런 형태로 저희가 다 활용이 되고 있다.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예, 그래서 1단계 분업이 오늘날 쓰이지 않는다. 그러면 틀린 것입니다. 오늘날도 기본적으로는 이제 물론 이제 네트워크형 조직이 있긴 합니다만 관료제 조직이 기본이고요. 정부나 공공기관들이나 이제 민간기업들 다 마찬가지고요. 관료제 조직들이 기본, 조직 구조들이 기본이고요. 여기에 이제 분업이 기본이 되면서 거기에 이제 조직 구성원들의 동기부여 측면을 배려를 해서 직무순환과 직무 확대와 직무 충실 또는 준자율적 작업 집단 등이 활용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6번의 정답은 5번 직무순환이 되겠습니다. 7번 인사평가의 분배적 오류에 해당하는 것은 자, 저희가 인사평가의 그 오류 유형들하고 극복 방안들은 이제 2차 인사노무관리로 공익노무사 인사노무관리로 시험 문제 나올 수가 있으니까 잘 공부를 해두시고요. 1차에도 당연히 나올 수 있죠. 자, 특히 이제 그래서 7번의 정답은 일단 3번 관대화 경향이 되겠습니다. 자, 밑에 제가 설명을 넣어드렸죠. 인사평가의 항상 오류, constant error라고, 그러니까 항상 좋은 점수를 주거나 항상 중간 점수를 주거나 항상 안 좋은 점수를 준다. 그런 의미예요. 자, 이 constant error라고 합니다. 이는 인사평가자의 또는 인사평가자의 개인적 성향에 근거하여 항상 규칙적으로 발생하는 인사평가의 오류를 의미합니다. 점수의 분배 시 발생한다고 하여 분배적 오류, distributional error라고 하기도 합니다. 인사평가의 항상 오류에는요, 관대화 경향, leniency tendency, 그래서 항상 이제 좋은 점수를 드리는 관대화 경향이 있고요. 가혹화 경향, 항상 그 인사평가 점수를 안 좋게 드리는 harsh tendency가 있고요. 중심화 경향, central tendency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중간 정도의 점수를 드리는 그런 이제 그 중심화 경향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인사평가의 분배적 오류에 해당하는 것은 3번 관대화 경향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8번 시험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인사노무관리론 시험 문제죠. 교육 참가자들이 소규모 집단을 구성하여 팀워크로 경영상의 실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여 문제 해결 과정에 대한 성찰을 통해 학습하게 하는 교육 방식은 자, 8번의 정답은 5번 액션 러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액션 러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소규모 집단으로 구성이 될 수도 있고 1대1 형태로 교육이 될 수도 있어요. 이 두 가지를 다 알아두시고요. 그러니까 조직 내 자신이 속해 있는 조직 또는 조직 밖 또는 어떤 구체적인 해결되지 않은 경영상의 사례 내용들을 가져와서 실제 문제를 해결하면서 교육훈련이 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그 교육훈련 전담 기관에서요, 그죠? 그러니까 퍼실리테이터라는 분을 보내주세요. 그죠? 그러니까 퍼실리테이터라는 분은 일종의 교육 컨설턴트 분이죠. 예, 교육 담당자이신 퍼실리테이터가 오셔가지고 액션 러닝 과정을 도와드리고요. 액션 러닝은 실제 문제를 해결하면서 그 완료된 보고서들이 작성이 됩니다. 그래서 조직 책임자분한테 이제 결제를 맡으셔서 실제 이제 집행이 돼요. 그죠? 보고서들이 이제 결제 활동을 통해서 실제 결제 내용들이 이제 결제를 받게 됩니다. 각각이요. 그죠? 결제를 받으시게, 조직 책임자분들로부터 결제를 받으시게 되면 실제 그대로 임플리멘테이션이 됩니다. 실행이 돼서 평가도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 그 인사 업무 목표에 반영이 됩니다. 이런 형태의 저희가 이제 교육훈련 방식을 액션 러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실제 정부도 이걸 활용하십니다만은 이제 정부와 공공기관들, 민간 조직들에서는 이제 기업 조직들에서는 민간 기업 조직들에서는 이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 교육 과정과 이론 중심의 교육 과정들과 액션 러닝 교육 과정들을 동시에 활용하고 있다. 자, 그렇게 저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8번의 정답은 5번 액션 러닝이 되겠습니다. 자, 9번 마키아벨리즘 경영 중요 시험 문제죠. 마키아벨리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이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마키아벨리즘은 밑에 해설이 쭉 설명이 나와 있어요. 마키아벨리즘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타인을 이용하고 조작하려는 성향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조직 내 어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좀 조직 정치 활동들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타인을 이용하고 조작하려는 성향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키아벨리즘이 높은 분들은 감정적 거리를 각각 잘 유지하시고요. 그리고 마키아벨리즘이 높은 분들은 남을 잘 설득할 수 있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근데 자신은 이분이 주관이 강한 분이라서 자신은 잘 설득이 안 돼요. 그러니까 남을 잘 설득하고 이용해서 조작하셔가지고 조작을 해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성향이 되겠습니다. 3번이 틀렸고요. 1, 2, 3번 다, 예, 3번, 1, 2번은 맞고 4번 보겠습니다. 마키아벨리즘이 높은 사람은 최소한의 규정과 재량권이 있을 때 높은 성과를 보이는 경향이 있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성과를 냅니다. 최소한의 규정과 그래서 재량권이 있을 때 높은 성과를 봅니다. 자, 그래서 5번 마키아벨리즘이 높은 사람은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시킬 수 있다고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 달성을 위해서 어떤 수단들도 활용이 될 수 있다. 이게 좀 약간 위험하죠. 예, 어찌됐건 이 마키아벨리즘이 이런 내용을 의미한다. 마키아벨리즘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예, 전 개인적인 주관으로는 이제 특히 5번을 굉장히 좋아하지 않습니다. 목적을 위해서 수단을 정당한다는 거는 그죠? 굉장히 위험할 수 있죠. 예, 근데 어찌됐건 저희가 9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0번 조직으로부터 나오는 권력을 모두 고르는 것은 자, 그래서 이제 10번의 정답은 3번 기역, 디귿, 미음이 되겠습니다. 자, 밑에 제가 넣어놨어요. 자, 이건 이제 프렌치 교수님하고 레이븐 교수님이 구분한 5가지 권력 유형을 이제 분류해 보시면요. 공식적 권력, 개인이 사회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지위로부터 파생되는 권력이고요. 이 공식적 권력은 강압적 권력, 보상적 권력, 합법적 권력으로 구성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이제 조직으로부터 나오는 권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정답이 이제 3번이 되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개인적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 특성, 트레이드에서 파생되는 권력이고요. 여기에는 중거적 권력과 전문적 권력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강압적 권력은 무력 또는 위협으로부터 발생하고요. 보상적 권력은 상대가 원하는 경제적 및 정신적 보상을 해줄 수 있는 능력으로부터 발생합니다. 자, 그리고 합법적 권력은 규정이나 법규와 같은 공식적 제도에 의해 발생하고요. 중거적 권력은 매력이나 바람직한 자원 및 인간적 특성을 보유함으로써 발생합니다. 예, 전문적 권력은 특정 분야에 대한 지식 또는 해결 방안을 알고 있다는 점으로부터 발생합니다. 10번의 정답은 3번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11번 직무 특성 모형의 핵심 직무 차원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예, 정답은 1번 성장 욕구 강도가 되겠습니다. Growth Need Strength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밑에 그 헤크만 교수님하고 올드햄 교수님이 직무 특성 모형 그림을 넣어놨어요. 그래서 이 동기부여 이론으로서의 이제 좀 과정 이론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핵심 직무 특성을 갖고 있는 업무를 맡게 되면 그 조직 구성원분들은 중요한 심리적 상태가 발생을 해서 개인과 작업의 결과로서 동기부여도 되고요. 그리고 높은 작업 만족도 등도 확보되고 성과 향상, 작업 성과의 질적 향상도 이루어지고요. 이직과 결근율 저하 등이 발생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이제 조절 변수 역할을 하는 것이 개인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헤크만 교수님, 올덴 교수님 이제 답에 쓰실 때는 성장 욕구의 강도만 써주셔도 되는데요. 그 이후에 후속 연구들의 연구 결과들을 반영해서 지식과 기술, 작업 환경에 대한 만족도 등도 써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그 조직 구성원분들이 갖고 있으신 지식과 기술의 정도가 높고 그 조직 구성원분들 각각의 성장 욕구의 강도가 높고 그리고 작업 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핵심 직무 특성을 갖고 있는 직무가 맡겨졌을 때 중요한 심리적 상태가 발생해서 개인과 작업의 결과가 좋게 나타나는 그 정도가 더 활성화된다, 촉진된다. 그래서 그 정도가 높아진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죠? 자, 그래서 여기 성장 욕구의 강도는 핵심 직무 차원 또는 핵심 직무 특성이 아니고 조절 변수가 되겠습니다. 이건 성장 욕구의 강도, growth need strength는 그 핵심 직무 차원이 아니고 또는 핵심 직무의 특성이 아니고 개인 간의 어떤 차이가 발생하는 어떤 조절 변수 역할을 하는 변수가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11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번은 과업의 정체성 테스트 아이덴티티나 과업의 중요성, 3번의 테스트 시그니피컨스, 그리고 조직 구성원들에게 주어져 있는 자율성, 어타노미나 직장 상관분들로부터 이제 주어지는 업무 처리 결과에 대한 피드백, 이런 내용들은 다 핵심 직무 차원이나 핵심 직무 특성에 해당합니다. 또는 이제 기술의 다양성도 있어요. 11번의 정답은 1번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12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의사결정 기법은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제시할 수 있고요. 타인이 제시한 아이디어에 대한 비판은 금지됩니다. 그리고 아이디어의 질보다 양을 강조한다. 이 세 가지 특징 내용들을 갖고 있는 의사결정 기법은 1번 브레인스토밍이 되겠습니다. 자, 브레인스토밍은요, 조직의 이슈 해결 또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요. 자, 조직 구성원들이 다 모여서 계급 이런 거 관계없이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그때그때 제시합니다. 타인이 제시한 아이디어에 대한 비판은 금지되고요. 제시된 아이디어의 질보다는 양을 강조하는 기법이 되겠어요. 자, 그래서 12번의 정답은 일단 1번이고요. 명목집단법은요, 뭐냐 하면은, 이는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동안, 조직 구성원 간의 개인 커뮤니케이션이 제한된 그야말로 명목적, 너미널한 임시집단을 구성하여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기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조직 구성원들은 어떤 주어진 이슈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적 대안을 생각한 다음에 함께 모이십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자신의 대안과 아이디어를 무기명으로 제출합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디어 내용들 제출하실 때 토론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명목집단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모이긴 하지만 조직 구성원분들이 이제 브레인스토밍처럼 회의를 하고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이게 아닙니다. 그냥 이제 각자 이렇게 아이디어를 명목집단으로 제시하고 무기명으로요. 그 내용을 칠판에 붙여놓고 이제 회의 진행자가 이런 아이디어들이 제시됐다 하면서 약간은 이제 토의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투표를 붙입니다. 그렇게 해서 주어진 문제나 이슈를 해결할 수 있는 최적 대안들을 결정하는 기법이 되겠어요. 그래서 2번입니다. 명목집단법이죠. 3번 델파이법은요. 전문가분들을 대상으로 반복적인 설문을 통해서 그 익명성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어떤 그죠? 이 전문가분들 간의 어떤 반복적인 설문조사를 통해서 그 이슈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나 예측 수치들을 이제 도출하는 합의된 방향으로 그런 방식을 저희가 델파이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익명성이고요. 정책 델파이법은 선택적 익명성이라고 해요. 그죠? 좀 제한된 익명성이나 선택적 익명성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정책 델파이법은 최종 그 이슈에 대한 예측 보고서 또는 이제 분석 보고서 제출 전에 이 정책 델파이법에 참여하신 분들이 한번 모여서 회의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선택적 익명성 또는 이제 제한된 익명성이라고 하죠. 근데 델파이법은 안 모이세요. 그래서 이제 그 델파이법을 이렇게 운영하시는 운영자분요, 전문가분들을 대상으로 이제 의견을 취합하고 이름을 가리고 이제 의견들을 또 공유하고 이런 설문조사 방법들을 반복적으로 이제 해서 다른 분들이 제시하신 아이디어를 보고 자신의 의견을 또 수정하시기도 하고 그대로 유지하시기도 하고 그죠? 이런 것들을 반복을 하시는 겁니다. 자, 4번의 지명반론자법. 데블스 애드버커스. 이건 뭐냐면요. 이는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 반론자로 지명된 사람의 반론을 듣고 토론을 벌여 본래의 안을 수정하고 보완하는 일련의 과정을 거친 후 최종 대안을 도출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지명반론자법은 이제 악마의 옹호자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명반론자법은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어떤 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을 설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성 의견과 반대 의견끼리 이렇게 막 비교를 해서 그렇게 저희가 이제 그죠? 그 의사결정을 하는 그런 기법이 되겠습니다. 이런 찬성 의견과 반대 의견들이 다 이제 제시가 되고 토론이 되면서 그렇게 의사결정이 이루어진 기법이 되겠습니다. 프리모텀법, 프리모텀이라고 하죠. 자, 이건 뭐냐면요. 어떤 프로젝트가 실패했다고 가정하고요. 실패한 원인을 집단 구성원들과 함께 찾는 기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프로젝트가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죠. 근데 그 실패 가능성을 일종의 줄이기 위해서, 그죠? 또는 실패를 하지 않고 성공하기 위해서
이거 실패했다고 가정하고 이 실패한 원인을 저희가 집단 구성원들과 함께 찾는 기법이죠. 그죠? 그래서 그런 원인 요인들이 이제 100% 통제하시기는 어려우실 수도 있지만 그걸 최대한 통제해서 그죠? 그 프로젝트가 성공하기 위해서 결국 하는 거죠. 그죠? 근데 어찌됐건 이 프로젝트가 실패했다고 가정하고 원인을 집단 구성원들과 함께 찾는 기법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런 프리모텀법도 있어요. 그래서 12번의 정답은 브레인스토밍 1번이 되겠습니다. 예, 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제가 내일은 이제 2021년 기출문제풀이 두 번째 시간을 제가 진행을 해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그, 2021년에 제가 100% 적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험생 여러분들이 좀 제 강의를 많이 좀 들어주시길 바라고요. 어,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 좋은 강의 내용들 많이 이제 티촌 강의 웹사이트 웹페이지들을 많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등록을 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 합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수험생 여러분들의 건강한 성공을 기원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